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전날보다 678.91포인트 내린 8,579.19로 주저앉으며 8,600선까지 내줬습니다. 9,000선 아래로 떨어지기는 5년여 만입니다. 런던 은행 간 금리인 리보가 0.23%포인트 오른 4.75%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2.36달러 내린 86달러 59센트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2월 인도분 금 가격도 온수당 20달러 내린 886달러 50센트의 거래를 마쳐 9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 때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IMF의 긴급 금융 지원 시스템을 최근 다시 가동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금융위기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1일 백악관에서 선진 7개국 재무장관과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 총재와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경상수지 적자와 은행의 예금 대비 대출 비중이 높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국가 부도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아이슬란드와는 다르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밀가루나 설탕을 생산해 공급하는 식품 소재 업체들이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를 못 견디고 곡물 수입을 중단하거나 제품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200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프랑스 소설가 장마리 귀스타브 르클레지오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세계 각국의 금리 인하를 비롯한 전방위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는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일 새벽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지수가요, 8,500선대로 아주 큰 폭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우지수가 9,0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3년 8월 이후 약 5년 만에 처음이고요. 이날 다우지수의 하락폭은 역대 세 번째로 큰 것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1년 전 어제 사상 최고치인 14,164.53을 기록했던 다우지수가 1년 만에 무려 약 40% 이상 폭락한 셈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위기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세계 경제에 맥을 짚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간밤에 일어난 자세한 뉴욕 증시 상황을 글로벌 증시에서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이트레이드 증권 해외 PB센터 남은호 센터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우지수가 무척이나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아마 오늘 아침에 뉴스를 통해서 보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상황,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을 보면은 액션 무비, 이 전쟁 영화를 방불케 하는 것 같습니다. 피가 낭자한 이 패전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어젯밤에 보여진 그 다우지수를 보면은 어제 장이 시작될 때는 상승세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주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제 요즘은 이제 밤잠 많이 설치실 텐데 새벽에 저도 이제 잠이 깨어서 한 2시경에 일어서 봤는데 약보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마감을 보니까 또 그 폭락으로 끝났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7일 연속 하락했고요. 5년 만에 9,000선을 하회하는 5년 전 주가로 돌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융시장은 달러 가뭄이 일어나고 있고 금융위기와 경기 후퇴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S&P가 그 신용 등급에 대한 하향 경고를 하면서 미국 증시는 속절없이 어제 무너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다 할 것 없이 모두 폭락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그 위기설이 간혹 들려왔던 GM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30%가 넘는 큰 폭의 하락세를 시연을 하면서 그 하락 장세를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어떤 폭락세를 이끌었나요? 요즘 이제 금융 부분에서 폭탄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주 중심으로 많이 내렸습니다. 또 자세히 보면은 이제 금융위기가 위기로 인해서 보험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한 그런 전망이고요. 원유 관련주도 지금 유가가 연중 최저치를 추락하면서 그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일부 기술주들이 이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기술주들이 좀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메트라이프 같은 경우도 약간 어떤 위기설이다, 퇴출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면서 보험업계의 하락을 또 이끌었다고 하는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부나 어떤 그 정책 금융 당국에서 할 수 있는 카드는 지금 대부분 빼들었다라는 점이 또 하나의 어떤 딜레마일 텐데요. 이제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고, 자, 어떠한 선택들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이제 구제금융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좀
시장에 들어올 것 같고, 금리 인하는 0.5포인트 했습니다만은 이번 달 말 전에 또 추가적인 금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건 뭐냐면 미국 정부가 부실은행 자본에 직접 투자한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금리 인하보다도 또 구제금융법안보다도 훨씬 그 강도가 높은 강도가 훨씬 센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네. 이제 부분적으로 그 금융기관들을 국유화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만 볼 수 있던 그런 현상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부분적으로 은행을 국유화한다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무려 막 7천억 불 가량의 어떤 구제 금융 그 돈을 뿌려대겠다라고 이제 정책을 마련을 하고는 있는데, 과연 이제 또 어떤 분들께서는 염려하시기를 그런 돈을 시장에 뿌려댄다 하더라도, 찍어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시장에서 이렇게 제대로 돌아줄 것인가? 그 역시도 제대로 돌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상황을 월가 또 이 금융계에 몸담고 있는 그 주요 인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이번 위기를 이제 전염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그 공포 전염병이 너무 강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주가 가치가 그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는 주가의 가치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FRB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램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위기 탈출을 위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세계 증시의 어떤 그 키를 쥐고 있는 미국 시장 상황 이렇게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견해가 궁금합니다. 지금 미국 현 시장을 잠깐 보면은 이 공포 지수가 있습니다. 이 월가의 금융 공포를 진단하는 지수가 있는데, 이 공포 지수가 역사적 기록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이라 할 만큼 금융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9.11 이후에 최장 기간 동안 지금 연속적으로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자들은 그 신뢰도가 지금 전격적으로 상실된 그런 상태고, 금융시장은 이제 무정부 상태라고 할 만큼 지금 그 공포감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 그 주가 가치는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뉴스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소식을 접근하면서 또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제 보면은 이 월가에서 지금 상태로는 이제 매도를 하겠느냐, 추가적으로 공매도를 하겠느냐, 아니면 여기서 멈추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제 우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월가의 자산운용사 대표들이나 월가를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 답변은 지금 상황에서는 공매도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매도를 자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다행스러운 거고, 이런 상태라면은 이제 그 공포 시대의 막은 이제 서서히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뭐 어떤 시장의 하락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액션 자체를 이제는 별로 할 필요도 없고, 그 시기적으로 그게 맞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좀 많다라는 뜻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서는 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더 이상 여기서 이제 공격적인 공매도라든지 아니면 정리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네, 일단은 지금 현재가 바닥권이 아닌가라는 그런 현 상황에 대한 타진을 해봐야 될 그런 시기인 듯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이트레이드 증권 해외 PB센터장 남은호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 지표를 보셨습니다. 반가운 것은 우리나라 주 원유 수입선인 두바이유가 좀 많이 하락했다라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을 이어가지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확한 상황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예측과 분석이 더욱더 중요한 때인데요. 전문가분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홍제 지점의 최일종 차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나름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전일 장에 대한 정리부터 부탁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가 8.20포인트 상승한 1294.8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1.63포인트 하락한 369.8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824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고요. 기관이 723억의 이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160억의 순매도를 보이는 그런 이제 하루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어떤 테마나 업종들이 있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눈에 띄던가요? 그렇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테마들이 좀 많았죠. 특히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해 가지고 이제 건설주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증권주가 이제 강세를 보였고요.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좋았던 지수 대비 상당히 좋았죠. IT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LG전자라든가 삼성 전자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굉장히 좀 강세였고,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지주사 관련해서 이 STX라든가 두산, 한화 그리고 LG 같은 것들이 이제 동반해서 강세를 보였던 하루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가 관련해가지고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죠. 관련해서 이제 대한항공이 장중에 상승, 상한가까지 이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장 마지막에는 이제 13포인트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적인 종목과 업종 또 테마별로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워낙 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어제가 옵션 만기일이었다는 것도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모른 채 지나갔었을 텐데요. 자, 우리 장의 흐름이 어땠었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좀 불안한 장세였는데 그나마 이제 시초가 부분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동시효과가 이제 55분까지 마이너스 30포인트를 보이는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개장과 동시에 플러스 2포인트로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장중 금리 인하를 발표를 하면서 상승폭을 상당 부분 키웠습니다. 그래서 장중 한때 34포인트까지 이제 상승하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장 후반에 이제 들어서 일본 니케이가 이제 급속도로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같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이제 선물 쪽에서 이 강한 매도 그러한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이 수급이 이제 좋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흔들렸던 그런 이제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마지막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8포인트가 이제 상승을 해서 끝났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변동성이 지금 지배를 하는 그런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일 우리 시장에 특징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눈에 띄던가요? 일단은 글로벌의 이제 핵심 이슈가 이제 금리 인하죠. 그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화답을 해서 금리 인하를 갖다 0.25%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5.25에서 지금 5%로 이제 인하를 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은행주와 그리고 건설주 쪽에서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미덥지 않게 시시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와중에서도 지수 대비로 해서 이 IT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가지고 최근에 이제 낙폭 대비로 해서 기술적 반등이 상당 부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폭 크게 상승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탈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글로벌 이슈 그런 거가 완전히 해소가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낙폭을 상승폭을 줄이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전일 뉴욕 증시가 무척이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9,500선대까지 내려가는 폭락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적합하겠죠. 자, 그 바로 직후에 열리는 오늘 장이 상당히 염려스러운데요. 지금 장 동시효과 상황을 봐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 장의 흐름이 어떨 걸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글로벌 이슈가 지금 리보 금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실물 경제의 이 침체 이런 쪽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G7에서도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리버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시장의 신뢰를 상당 부분 지금 깎아내리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국의 이제 실물 경제 쪽으로 본다 이러면은 GM과 포드 쪽이 지금 등급이 하향 조정이 됐죠. 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의 이제 그 하락폭을 더 키웠던 부분인데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바닥이 어디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뭐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 시장도 상당 부분 이 동시효과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초가가 상당 부분 이제 약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일단은 뭐 전약 후강 쪽으로 지금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약 후강이요. 자, 그렇다면 하락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하락폭을 보일지가 염려스러운데요. 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이 기술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다소 좀 내성이 조금 있다라고 지금 보고는 있는데요. 네. 의외의 또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30포인트가 상승을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 탈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던 부분인데 의외로 이제 낙폭을 갖다 키웠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스닥 선물이 다시 반등을 해주고 거기다가 어느 정도 이제 낙폭 그 과대에 따르는 저점 매수가 들어온다 이러면은 일단은 1250포인트대에 이제 종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오늘 변동성이 큰 것으로 봐서 1240포인트에서 1260포인트대에 이제 기술적인 변동폭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점 매수를 하더라도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 주체별로 수급 공백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소 이제 좀 과도하게 빠지는 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매수 주체별로 봤을 때 기금 쪽에서의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한 체크 포인트들이 있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략 후강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전반적인 글로벌의 이제 안정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매매 자체는 하루를 넘기면은 안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새벽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를 넘기면 안 될 것 같고요. 현금 비중을 될 수 있으면 계속해서 늘려가는 이제 그 전략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대체적으로 이 단기 매매 지금 현재에서는 무조건 저점 매수에 단기 매매가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이러면은 11시에서 12시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11시에서 12시가 좀 중요한 것은 중국 시장이 이제 개장을 해서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그 흐름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 후반까지 1280포인트가 만약에 회복을 해준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10포인트 뭐 내외죠. 그 정도 선까지 회복을 해서 종료를 한다 이러면은 의외의 강세가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더 주식을 보유하고 넘어가는 이제 전략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 마지막에 사서 그 다음 날 이제 대파는 그런 이제 양상도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히 또 보셔야 될 것은 시초가는 어차피 떨어져서 나올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변수로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선물의 이제 방향성 그리고 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오히려 오늘 같이 이제 추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에서 프로그램 매도 쪽이 이제 또 나온다 이러면은 이제 하락폭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이제 그 상호 이제 보셔가지고 이제 그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옵션 쪽은 이제 개장을 하고 나서 40분 안에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좀 기다리셨다가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무척이나 힘겨운 그런 하루가 될 듯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 장의 변동폭이 굉장히 클 듯 예상되는 그런 하루일 텐데, 자, 이런 날일수록 어떤 그 종목 선정에는 보다 더 신중하고 그 접근 자체도 굉장히 보수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볼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쪽이 이제 상당 부분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종목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들어가는 족족 지금 뭐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이제 부분이 환율 관련주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실적 호전주들 이런 쪽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체적으로 관심 종목으로는 현대모비스라든가 한솔제지, 삼성전기라든가 삼성증권, 그리고 기아차 쪽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제 종목은 두 가지 종목인데, 일단은 이제 환율 쪽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한솔제지인데, 현대모비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엔화 강세에 따라서 이제 그 반사익을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방어주적인 이제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불경기 때 이익이 좀 많이 나는 안정적으로 나는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분기에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오늘 뭐 추가 하락을 해서 시초가가 많이 떨어져서 시작을 한다 이러면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매수가는 94,000원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이 94,000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하실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11만 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오늘 92,000원 말씀을 드리는데 92,000원까지 만약에 나오면 92,000원에서 무조건 매수하십시오. 무조건 매수해야 됩니까? 예. 그리고 한솔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솔제지는 말씀대로 이제 그 환율 수혜주죠. 네. 수출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환율 상승의 수혜가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3분기에 이 펄프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펄프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에 이제 그 바로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실적에 대부분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관의 이제 매수라든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급락은 이 저점 매수의 절호의 찬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펄프 쪽이라든가 이 제지 업종은 올해를 기점으로 어라운드하는 아주 우량한 이제 그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보시고 접근을 해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하나의 찬스라고 보시고 이러한 그 대외 여건이 안 좋을 때 이런 종목들은 주워 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솔제지 매수가 12,000원 말씀을 드리는데 12,000원 이하에 이제 접근을 하면은 무조건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15,500원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애널리스트나 이런 쪽에서는 2만 원 이상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일단은 뭐 11,000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좀 넉넉하게 10,000원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이 하회한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0,000원이 하회할 경우에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만약 그 아래 가격에서 산다 하더라도 사실 그 이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기업의 어떤 그 체질 자체를 놓고 볼 때 어떤 지금의 하락 장세가 끝없이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언제까지는 사이클을 탈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가격 이상은 충분히 회복을 할 자신이 있다. 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일반 그 소비자의 마인드로 접근하면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요즘 들어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가 이제 판매가 급감되면서 심한 경우에 뭐 20% 가까운 그런 하락폭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노후된 차량들도 중고 차량들이 많이 굴러다닌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노후 차량이니만큼 고장도 많이 날 것이고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좀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아마추어적인 시각으로의 접근이 오히려 정확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양중금증권 홍제지점의 최일종 차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장이 개장하기 약 2분 30초여가 남았습니다. 오늘 장 출발 상황 물론 좋지 않을 것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그 예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예상된 그 하락이야말로 별로 악재라고 받아들일 것 없고요. 그냥 덤덤하게 넘기시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거래소와 코스닥 양쪽 시장이 지금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그 거래소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등이 5%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국전력, SK텔레콤, 현대중공업 역시 약 4%에서 5%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금융주가 좋지 않습니다. 어제는 금융주들이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신한지주가 10%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현재 뭐 담수플랜트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오늘의 하락폭, 두산그룹 전체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58% 하락을 했고요. 아마도 두산인프라코어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선 관련주도 오늘 별로 좋지 않네요. 현대중공업이 약 5% 정도의 하락세인 것에 비해서 삼성중공업은 현재 약 10% 정도의 하락폭 상당히 크게 키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가보니까요. 현대하이스코가 13%의 하락세, NC소프트 10%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혹 LG패션과 녹십자와 같이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가뭄에 콩나듯 그렇게 눈에 띄고 있고요. 그 밖에 SK케미칼, STX엔진, 코오롱 등등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대형주들이 10% 가까운 그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코스피 쪽을 살펴봤고요. 자, 코스닥 쪽의 움직임은 어떤지 역시 화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역시 코스닥 쪽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NHN이 약 6%, SK브로드밴드 7%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6%, 소디프 신소재 6%, 성광밴드가 10% 넘는 큰 폭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진소재와 유진기업, 그리고 쌍용건설 등등 상당히 큰 대형 종목들도 10%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동아홀딩스는 12%, 이테크건설은 어제에 이어서 거의 한가 가까운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은 뭐 고작 무학 한 종목 정도 약 100원이 올라있는 모습이 보여져 있고요. 자, 그동안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좀 상승폭을 이어갔던 동진세미캠 역시 5% 넘는 하락폭으로 오늘 출발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늘 하락폭이 상당히 큰 출발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9시가 막 시작이 됐는데요. 잠시 후 시초가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9시 약 10초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뭐 한 종목 한 종목 거의 모든 종목들의 시초가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채 출발을 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 이제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느긋하게 지켜보는 그런 지혜를 잃지 마시고요. 자, 먼저 거래소부터 보겠습니다. 낙폭을 좀 많이 줄인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동시효과 때는 5% 넘는 하락세였는데요. 현재 마이너스 2.40%이고요. 포스코는 비슷합니다. 5% 넘고요. 현대중공업 6.3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도 역시 10% 정도의 하락폭에서 6.8% 하락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선 관련주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요즘 들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동양제철화학 3.95%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6.12% 하락하고 있고요. 자,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추천을 받았던 한솔재지 4.8% 하락한 11,850원인데요. 아직까지는 매수가에 좀 접근을 안 했으니까요. 좀 더 기다리는 느긋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거래소에 이어서 코스닥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별로 좋지 않죠. 현재 NHN 같은 경우가 4.34%, SK브로드밴드 6%의 하락폭이고요. 메가스터디 역시 마이너스 6.49%입니다. 코미팜이 10%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10%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현진소재, 동아홀딩스, 그리고 유니스 등등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테크건설이 현재 하한가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게임 관련 대표주 중에 하나죠. 네오이즈 게임즈 역시 10%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식품 관련주인 메일유업이라든가 동서 같은 종목들은 그다지 큰 폭의 하락은 보이지 않고, 동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거래량 없으면서 현재 아직 출발 상황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 현재 동시효과 때와 똑같은 5.59% 마이너스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각 출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투자전략팀의 황비나 연구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 현재 주식시장 동향부터 짚어주시죠. 예, 전일 다우지수가 5년 만에 9,00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하 공조회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와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킨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현재 57포인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 15원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증시 급락에 따라 금일 역시 국내 증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은 현재 재정 적자가 증가하고 금리 인하 여력이 소진되고 있어 발생적인 위기를 극복이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정책 공조 확산 및 추가 경기 부양책이 증시를 받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대한 그 대응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난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접근할까요? 예, 전일 미증시 급락으로 금요일 증시 역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금융위기가 현재 실물 경기 침체로 깊숙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또한 IMF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고요. 주택지표 및 고용지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상승으로 반전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 저축대부조합 파산 위기나 IT 버블, 9.11 테러에서도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금리가 바닥 수준일 때 증시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위기에서는 세계 각국이 신속하게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은 상승 추세 전환하는 시기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분간은 국내 증시에서 환율이 일시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물 경제 지표와 실적의 개선 혹은 악화, 그러니까 어떤 발표가 나는 그런 것에 따라서 변동성 큰 장세가 예상되며 이에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애널리스트가 바라보는 현 증시에 대한 장세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투자전략팀 황비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오늘의 서울경제 첫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영국에 이어 미국 정부도 유동성 위기에 몰린 은행을 국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다수의 은행 소유권을 사들이는 초강경 조치를 취할 태세입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세계 경제 위기는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는 15년간의 고성장 장기 호황 국면을 지나 장기 정체기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이 현행 50만 원인 접대비 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접대비 한도를 올리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접대비 한도를 올리거나 아예 폐지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포스코와 GS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우조선해양을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대우조선 인수전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던 4파전에서 한쪽에 무게가 실린 3파전으로 급변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외화자금 2천억 원을 비롯해 총 8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이 중소기업이 대외 여건 악화로 흑자 도산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추가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15개국 은행에 일주일 만기 단기 대출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유동성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 내년 1월까지는 단기 대출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환율 급등으로 국내 의약품 수급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료 의약품을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국내 제약업체들은 환율 부담 때문에 수입량을 줄이거나 대금 결제를 미루고 있어 의약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르면 이달 중순쯤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토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북미 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달 중순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일본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촉발된 세계 경제 위기. 2년도 채 되지 않아 베어스턴스와 리만 브라더스, 메릴린치 등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을 집어삼키며 금융가는 연일 세계의 공황을 예고하는데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 이제는 태평양을 건너 우리 경제까지 위협하니까 어디가 바닥인지 가늠할 수 없는 주가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환율. 무엇이 문제고 해결 방안은 없는가? 특집 금융 경제 진단에서 알아본다.
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역시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래저래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준 경제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금요 경제 진단 시간입니다. 자, 이 자리에 서울경제신문 권홍우 편집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뭐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 시장 상황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증시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 기준에서 드디어 이게 너무나 뭐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수를 또 입에 담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으로까지 내려갔습니다. 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평상시와는 시장 분위기가 딴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7천억 달러의 공적 자금이나 아니면은 그 각국 중앙은행들의 동시다발적인 금리나 같은 재료는 평상시로 본다면은 초대형 호재도 이런 재료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재료들이 시장에 전혀 먹히질 않고 있습니다. 그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공조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아시아 증시는 약간 반등했습니다. 그 아시아 증시의 반등 추진력을 받아서 유럽과 미국 증시도 약간 올라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기대였는데요. 장 초반에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가 여지없이 깨지고 그 미국 증시가 아시다시피 폭락했고 독일 증시도 5천선이 깨졌습니다. 네. 시장이 대형 호재에는 민감하고 해묵은 악재에만 대형 호재는 둔감하게 반응하고 해묵은 악재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상황에 대한 앞으로 그 방향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사실 그 전년도 후반기에 그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 이 정도의 그 위기나 어떤 증시의 추락 그런 것들을 예상을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뭐 이 정도면 이제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뭐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낙관론을 펼치는 분들이 많았다가 지금 뒤통수를 맞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이제 보다 더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겠죠. 얼마나 더 나빠질 수 있는 것인지, 더 나빠져야만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해묵은 악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해묵은 악재란 것이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입니다. 근데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이 이름만 해묵었지 내용은 전혀 그 해묵지 않고 새로운 것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실이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다는 점이죠.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이 처음 드러난 게요. 2007년 3월 말입니다. 네. 처음에 부실이 드러났을 때 주가가 빠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가 오히려 6개월간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존스 주가가 최고치를 찍었던 게 14,163.54%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1년 전에 이 기록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고도 6개월 동안은 악재로서 작용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이게 그렇게 큰 줄 몰랐던 거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얼마나 더 많은 또 악재가 나올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더 얼마나 까면은 나빠질지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뿐만이 아니라 프라임 모기지, 즉 그 우량 주택 담보 대출까지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그 미국의 금융위기가 투자은행들에 국한됐던 금융위기가 상업은행들까지 전이되고 있다는 점은 부실의 확산이 어디까지 갈 수 모른다. 이거 갖다 말해주는 반증입니다. 네. 자, 이게 사실 위험과 그 손실이라는 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지만 그에 대한 수습책도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어느 정도의 하락폭이 예상이 되는 건지도 이게 계산이 될 수 있는 법인데 사실 지금은 그 전제 자체가 확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보다 더 답답하고 그 위험성이 큰 노릇이겠지요. 자, 이 주택 경기가 이제 워낙 그 버블이 많이 끼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촉발된 이런 위기 상황이 우리나라라고 분명히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집값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도요.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상식적인 그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라면은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한 7, 8년 열심히 일을 하면은 어느 정도 금융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는 금융 부담을 지고 주택도 마련하고 내 집 장만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적정한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20, 30년 추가하고 일을 해도 평생 쓰지 않고 모아도 집 한 채 좀 번듯한 집을 사기 힘든 가격대라면은 이것도 사실 우리 주택 가격도 좀 위험한 가격대가 아닌가 그런 좀 그 순진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적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분명히 국내 주택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집값이 더 내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런 맥락인데요. 문제는 집값이 내리거나 오르거나 추세가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것이 진폭이 크거나 아니면 급등락을 하게 된다면은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한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는 주값이 버블 상태에서 금융기관들이 거기에 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값이 버블이 꺼진다면 금융기관이 부실화합니다. 금융의 부실은 곧바로 전 산업의 부실로 파장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급등락이 위험한다는 것이지 집값은 아무래도 하향 안정세를 타는 게 좋겠죠. 네. 네. 방향 자체는 하락세를 타는 건 괜찮지만 그 속도나 그 가파른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이제 한 70여 년 전에 이제 겪었던 어떤 대공황이라는 큰 경제 위기가 역사적으로 있었는데요. 자, 지금의 상황이 뭐 대공황을 또다시 맞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아니, 그게 뭔 소리냐. 이미 대공황의 초입이다라고 네. 그렇게 겁먹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떨까요? 분명히 말해서 대공황과 비슷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 학설이 분분한데요. 대표적인 것이 공급 과잉으로 유효 수요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게 케인즈원들의 생각이죠. 네. 그런 학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통화 공급을 과다하게 했고 과다하게 그 풀린 통화가 주가를 버블을 형성했고 나중에 통화를 급속하게 환수하는 바람에 주가 대폭락이 일어났다. 이런 그 통화론자들의 시각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이 두 가지 시각에 어느 것을 대입하더라도 지금 상황과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공장들이 생산 과잉입니다. 공급 과다입니다. 또 달러가 많이 풀린 데서 알 수 있듯이 통화도 과잉 공급된 상태입니다. 요 점만 보고 본다면은 네. 대공황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만 한 가지 그래도 희망을 갖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실제로 대공황 때 전 세계가 공황에 빠진 것은 주가 대폭락도 있지만 그보다는 미국이 1930년 초에 미국에서 스무트 할리 관세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관세를 최대 400% 인상하는 그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시행된 다음부터 각국에서 즉각적인 무역보복을 단행했습니다. 네. 그 법이 시행되고 1년 만에 전 세계 무역액이 36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대공황이 점점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이죠.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다른 게 국제적인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의 은행들과 중국 인민은행까지 포함한 7개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공조했다는 사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저는 특히 중국이 여기 참여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여태까지 미국과 유럽이 국제적인 금융정책이나 경제정책에 공조한 적은 있어도 중국이 참여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려 2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액을 갖고 있는 중국이 세계 금융 정상화 또는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상황이 호전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의 현재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그런 가능성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예. 한 어떤 상황에선 언제쯤이나 그런 게 가능할지 한번 우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사실은 안정을 위해서는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믿음의 회복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아무리 큰 대형 호재가 나와도 그 시장에 약발에 안 먹히는 이유가 못 믿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악재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네. 대형 호재가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진정시키려면 일단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야 하는데요. 각국 정부가 지금처럼 정책 공조를 계속 해나가면서 또 특히 미국의 투자 심리가 안정된다면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도 빨라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 저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면은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통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선출되면요, 네. 전 국민이 국론을 모아주는 경향이 대단히 강한 나라입니다. 금융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이 모든 정책을 초기에 시행해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어느 분이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국론이 하나로 모아지고 또 전 세계적인 그 금융 정책, 경제 정책의 공조가 이루어진다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뭐 어떤 신호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봅니다.
네. 굉장히 좀 반가운 그런 소식인데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 금통위가 이제 금리를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0.25%포인트를 인하를 했는데요. 굉장히 오랜 그 회의와 또 경론 끝에 내려진 결정이라는 그런 후문도 있고요. 예. 자,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저께 금통위가 대단한 경론 끝에 우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리를 동결하자는 분도 계셨고 네. 또 어떤 위원은 0.25%포인트 너무 작다. 0.5%포인트까지 인하해야 된다 하고 주장했던 분들도 계신다고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신기한 일은 사실 어저께 금리가 인하한 다음에 시장이 안정세를 찾았다는 건데요. 네. 이게 그 원론적으로 본다면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환율은 올라야 합니다. 그렇죠. 환율은 오르고 또 물가도 상승 압박을 받습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도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정책통이고 예결위원장인 이항구 의원 같은 분은 금리 인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원론과 달리 어저께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시장은 다 안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하락세에서 벗어서 소폭 상승세로 반전하고요. 환율도 급등세에서 꺾였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뭐 당국의 의지가 어느 정도 통한 바도 있겠지만 네. 그 외환시장에 대규모로 개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외환시장의 정책 당국으로서는 정당한 정책 행위라고 봅니다만 문제는 이런 그 외환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점입니다. 네. 지금 역에 선불한 시장, NDF 시장이죠. 역에 선불한 시장에서는 우리 환율 안정세와 다르게 환율이 급등세입니다. 어제 뉴욕 NDF 시장에서는 1,425원까지 갔습니다. 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좀 전에 확인한 그 오늘 계장가가요. 환율 계장가가 네. 소폭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네. 1,395원, 1,400원대를 약간 웃쏠 것 같습니다. 네. 어저께 환율 진폭이 113원이었습니다. 환율이 하루에 최저폭과 최고폭이 100원을 넘는다는 것은 IMF 이후에 처음입니다. 네.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는 얘기인데요. 과연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또 구두 개입으로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지는 이번 주말 정도는 어떻게 개입으로서 막을 수 있을지라고 보지만 그 후로도 과연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어제도 뭐 장중에 많은 분들께서 지켜보셨습니다만 이 사실 어떤 그 방향 흐름 자체는 어제도 환율이 역시 상승세였습니다만 정부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개입으로 인해서 결국 수요일 간의 상승세를 하루 정도 꺾는 데는 성공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 당국은 그 칼이 있을 때 네. 칼을 테이블에 떡 올려놓고 휘두를 수 있다라는 그런 위협을 가하면서 사실 정책 조절을 컨트롤하는 게 가장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어제 그 움직임 같은 경우 이제 칼을 직접 들고 휘두른 그런 형국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발이 오랫동안 안 먹혔을 때는 오래가지 못할 때는 과연 또 어떤 그 힘이 다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괜히 그런 염려도 국민의 한 사람은 좀 드는데요. 예. 자,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책이나 호재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는 직접적인 환율 개입보다는 환율 시장의 주변 비이성적인 환율 행위들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가령 기업들이 환율이 더 오를 것이라 보고 수출을 아예 안 하고 늦춘다든가 수입을 늘린다든가 또 예. 강남에서는 뭐 달러를 사재기 한다든가 이런 것을 방어하는 데 일단 주력하고 네. 나중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개입 정도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한 정부의 어떤 정책과 방향 자체가 시장에 잘 먹혀들어서 긍정적인 쪽으로 좋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요경제진단 서울경제신문의 권홍우 편집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우리가 이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최근 대내외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우리 경제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들을 바라보면 상당히 뿌듯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내 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 최고의 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해서 저희 서울경제TV가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국일보와 주간 한국의 주관으로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 한국경영평가원이 후원하는 2008 한국을 빛낸 경영인 대상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바쁜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2008 한국을 빛낸 경영인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 내기민 여러분과 그리고 오늘 시상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일보 이종승 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진동 한국경영평가원장의 축사, 심사위원장을 맡은 연세대 경영학과 박흥수 교수의 심사평, 그리고 시상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상식에서는 고려아연의 최근철 대표이사를 비롯해 총 17개 기업의 대표들이 수상의 영광을 나눴습니다. 수상자들은 서울경제TV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믿고 따라준 조직 구성원들에게 모든 영광을 바친다고 한 목소리로 밝혀 주의를 흐뭇하게 했습니다. 한국을 빛낸 경영인 대상,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4회째를 맞았습니다. 수상 기업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김종성이었습니다. 네,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그 경제에 관한 빠르고 정확한 정보, 그리고 균형 있고 정확한 분석과 예측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자, 오늘 새로이 출발한 저희 SENTV는요, 앞으로 이 모든 것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도록 충실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석이었습니다.